오늘 이야기는 장례가 끝난 뒤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슬픔을 미뤄둔 채 유품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아버지 휴대폰을 켜는 순간 제가 전혀 몰랐던 시간이 발견됐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그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오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의 휴대폰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시간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죽음은 끝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76.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건 새벽 2시였고 저는 전화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여지지 않는 그 몇 분이 있었습니다. 3일장이 치러지는 동안 저는 바빴습니다.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고 문상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꽃이 시드는지 확인하고 식사가 나가는지 챙겼습니다. 누군가 많이 힘들죠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말이 거짓이라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저를 두고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강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넘겼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더 컸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결혼 후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자주 내려갔습니다. 명절마다 챙겼고 아이가 어릴 때는 방학이면 할아버지 집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일이 바빠졌고 아이들 학원이 생겼고 저 자신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는 날은 1년에 손에 꼽았습니다. 명절 아침, 생신 저녁, 그리고 가끔 죄책감이 올라오는 날 잠깐.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주고받고 밥은 드셨는지 묻고 그러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바쁘지. 몸만 챙겨라. 저는 그 말이 편했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말. 섭섭함이 없는 말.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딸이 잘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화를 내거나 손을 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조용했고 주말에도 신문을 보거나 마당에 나가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물어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조용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끊기는 대화,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돌아서는 그 감각. 그게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기대를 거두게 됩니다. 딸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집을 갈 때 저는 솔직히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고향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것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한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무언가 다른 집 같았습니다. 제가 시집가기 전 쓰던 방, 제가 좋아하던 컵, 제가 앉던 자리.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미처 몰랐던 시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 위에는 수세미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달력은 이번 달로 넘겨져 있었고 오늘 날짜 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치우나. 혼잣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슬픔을 느끼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먼저 찾는 것. 그렇게 하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장갑을 끼고 검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서랍마다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쓰다 만볼펜, 낡은 지갑, 병원 영수증 묶음, 이름 모를 약봉지들. 아버지는 버리는 걸 잘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도 그냥 두셨습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잊고 계셨는지 저는 하나씩 꺼내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눴습니다.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생각하면 늦어지니까요. 그러다 작은 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이었습니다. 시집을 간 뒤로도 아버지는 그 방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불도 그대로, 작은 책상도 그대로. 먼지만 쌓인 채로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올 때마다 왜 치우지 않으시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왜 그대로 두셨는지가 조금 달리 느껴졌습니다. 서랍 안쪽에 낡은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오래된 폰이 있었구나. 그냥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보니 생각보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폰 케이스에 흠집이 많았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혹시 배터리가 남아있을까 싶어서 별 이유도 없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 번 멈췄습니다. 배경화면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계셨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기 어려운 늘 그러셨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폰을 한 손에 쥔 채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바빴던 것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뭐라고 하셨는지, 저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런 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진을 배경화면에 두고 20년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아직 선명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감각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 오래전부터 어긋나 있었는데 이제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습니다. 뭘 찾으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꽤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된 사진들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이 시간들을 저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명절에 한 번, 생신에 한 번 전화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 폰을 손에 쥔 채 저는 한동안 그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른 건 별 생각이 없어서였습니다. 배경화면 사진을 보고 사진첩을 훑어보고 그러다 손이 그냥 움직였습니다. 통화 목록이라도 보면 아버지가 누구와 연락하며 지내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끔은 외로우셨을 텐데 동네 친구분이라도 계셨는지
어디 아프시면 도움을 요청할 만한 분이라도 있었는지 그런 걸 확인하려 했습니다. 뒤늦은 확인이었지만 화면이 넘어가고 통화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목록에는 번호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 번호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 병원, 동네 어르신, 아버지 연배의 친구분.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도 더 내려도 오직 하나의 번호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폰이 오래됐으니 목록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된 건가? 아니면 다른 목록이 따로 있는 건가?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통화, 부재중 발신. 어디를 눌러도 같은 번호가 가득했습니다. 전부 제 번호였습니다. 날짜를 보기 시작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숨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바빠서 혹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긴 날. 그 날짜에 아버지의 발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잠깐 간격을 두고 다시 걸고 또 걸고. 그러다 끊긴 기록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잊어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 날짜에도 아버지는 전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먼저 끊었던 그 통화 이후에 아버지는 다시 번호를 눌렀다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명절 전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2번 전화를 거셨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 전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전화를 거셨고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폰을 든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냥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동네 친구도 옛 지인도 병원도 복지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낡은 폴더폰 안에 저장된 번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던 딸 하나. 저는 아버지가 외로우실 거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날짜로 반복된 발신 기록으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통화 목록을 닫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면 더 나올 것 같아서 내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문자를 남기지 않으셨을까? 왜 그냥 끊으셨을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목소리 메시지라도 남기시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그 생각이 얼마나 뻔뻔한 생각인지가 느껴졌습니다. 받지 않는 딸한테 문자까지 남기는 게 아버지한테는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냥 걸었다가 안 되면 끊는 게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전부였을 겁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시 걸었습니다. 안 되면 또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폰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락처 버튼에 손가락이 닿은 건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제 번호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그때까지는 아직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락처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뿐인데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면서 이미 충분히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였는데 연락처를 확인하는 게 왜 망설여지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뿐인데, 그냥 제 이름 석자가 있을 뿐인데,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를 더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열렸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번호 몇 개, 읍사무소,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번호 몇 개. 아버지의 세계가 얼마나 좁아져 있었는지가 그 짧은 목록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제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 3글자였습니다.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딸. 아버지는 제 이름을 저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이름 대신 그 3글자를 누르셨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받지 않는 전화를 다시 걸 때마다 화면에 뜨는 건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딸이었습니다. 저는 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갑작스럽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허물어지는 느낌.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나오지 않던 울음이 그제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멀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깝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는 아버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 딸이 뭘 느끼는지 물어본 적 없는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그 거리감이 익숙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아버지에게 저는 멀어진 딸이 아니었습니다. 무심한 딸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신에 한 번 전화하는 딸이었어도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어도 아버지에게 저는 끝까지 그냥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한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끝내 나오지 않던 울음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부끄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작은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낡은 폴더폰을 두 손으로 쥐고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들어줄 사람도 달래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혼자여야 했습니다. 그 울음은 누군가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것들이었으니까요. 울음이 잦아들 즈음 저는 다시 폰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딸. 여전히 그 3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짚었습니다.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번호를 누를 때마다 이 3글자를 보셨겠구나. 연결이 안 될 때도 끊어질 때도 다시 걸 때도 매번 이 3글자를 보셨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는 시작도 못한 채였습니다. 봉투는 그대로였고 장갑도 벗어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몇 번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문득 이 수건도 아버지가 쓰시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넘기지 못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폰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메모장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낡은 폰 안에 무엇을 남겨두셨는지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원래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진 집안에 혼자 앉아 있다 보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차 키를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불을 꺼내 펼쳤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오래된 사람 냄새. 어릴 때 맡았던 것과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다시 폰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 화면을 켜면 배경화면 사진이 먼저 보이고 연락처를 열면 그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사진첩을 제대로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아까는 스크롤만 훑다가 덮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있는 사진들이 이상했습니다. 마트 사진이 있었습니다. 반찬 코너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깻잎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우엉조림. 흔들린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잘 못 찍으셨으니까요. 구도도 없고 초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찍으셨습니다. 왜 이걸 찍으셨을까? 저는 한참 그 사진을 봤습니다. 이거 좋아했지.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진에서 그 말이 느껴졌습니다. 사다 보내려고 찍어두신 건지 아니면 다음에 오면 해주려고 찍어두신 건지. 어느 쪽이든 저는 그 반찬을 먹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저한테 오지 않았으니까요. 장난감 코너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트 장난감 매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격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늘어선 매대 앞에서 아버지는 가격표를 찍어두셨습니다. 사다 말았는지 결국 사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찍힌 건 가격표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집에 자주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데려가면 아이들이 심심해했고 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려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손주 장난감 가격을 찍어두고 계셨습니다. 메모장을 연 건 그 사진들을 다 본 뒤였습니다. 메모장에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은 걸 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폰 안에 남겨두신 것들을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전화는 못 받아도 된다.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폰을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보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새벽에 고요한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전화는 못 받아도 된다. 아버지는 제가 바쁘다는 걸 아셨습니다.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못 받아도 된다고.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싶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소리, 그 목소리 하나면 충분하셨던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 목소리가 들리면 그걸로 하루가 괜찮아지셨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언제 쓰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쓰신 건지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건지.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쓰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혼자 적어두신 거였을 겁니다. 스스로한테 하는 말처럼 못 받아도 괜찮다.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기다리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셨던 거겠지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아버지 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폰을 손에 쥐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이 마루에 앉아 저 마당을 보셨겠구나 싶었습니다. 혼자서 아무 소리 없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아버지가 바라보셨던 그 마당을 바라보며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시간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 아버지가 안 계신 뒤에야. 그게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남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서던 날 아침 저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서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루, 마당,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 다음에 올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으로 오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계속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걸었다가 끊기면 또 거셨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두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기다리는 것, 표현 대신 버티는 것. 저는 그 방식을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데 그게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꺼내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아버지와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 저 말고도 있을 것 같다고. 명절에 한 번, 생신에 한 번 전화하면서 그게 충분하다고 믿어온 분이 있을 것 같다고. 그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전화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한 번만 더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려드려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보시다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몇 번을 멈췄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혼자 보기 아까우셨다면 곁에 계신 분께 영상 하나 전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